네, 설 연휴 검사 건수가 줄면서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현행 거리 두기 단계가 한 단계 완화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가능 시간도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게 됐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300명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이 수치는 아무래도 휴일에 검사 건수가 줄어들었던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예,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어제가 설날이었었기 때문에 진단검사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었고요. 이것이 항상 주말에 경향을 보이는 것이 지난주에도 월요일 날은 200명대까지도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월요일 지나면서 주중에 많이 올라가고 또 집단 발생이 일어나게 되면 500명 수준까지 갔다가도 또 200명.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 지금 한 35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이 발생들이 대부분의 70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고 사실은 비수도권인 경우에 상당히 안전세이긴 하지만은 이 설 연휴를 통해서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전국적인 확산이 사실은 배제할 수는 없는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좀 걱정은 되는 부분이고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 즉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냐 하는 것도 이를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도 이제 식당이나 카페, 다중 영업시설이 밤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연장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식당이나 카페 이런데 그리고 이제 실내 체육시설이나 노래 연습장, 파티룸, 방문, 판매업 6종 업종이라고 하는데 이 6종 업종이 원래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었거든요. 이게 10시로 1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전에 영업 제한이 돼 있던 영화관이나 PC방 그리고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 이런 곳은 아예 제한이 없어졌어요. 즉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한 곳이 됐고요. 이미용업이나 대형마트도 10시 넘어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관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은 2단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까지 관중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30%까지 입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 있잖아요. 결혼식, 장례식 이런 행사들은 100명 미만 수도권은 그리고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이 참석 가능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종교 활동도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정규 예배의 20%까지 수도권은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대면으로. 그리고 비수도권은 30% 이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한 가지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한 가지 바뀐 점은 직계 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5명 이상이 모이는 게 허용됐다라고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화관이랑 PC방 같은 곳은 운영 제한이 완전히 풀렸는데 또 업종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좀 제각각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원, 영화관, PC방 이런 데는 이제 영업 제한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시 넘어서도 운행 제한이 완전히 해제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식당이나 카페나 실내 체육 시설, 소위 이제 6곳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노래 연습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10시까지로 1시간만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그 업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우리는 왜 10시까지밖에 못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 6개 업종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의 발생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고 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거나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아마 6개 업종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업종별로 희비가 좀 엇갈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래도 좀 차별화를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모든 업종을 동일한 기준으로 다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지키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위험성이 좀 떨어지는 곳도 그냥 여러 사람이 모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다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약간 좀 차별화를 둔 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잡히느냐에 따라서 영업 시간도 좀 더 허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영업이 허용된 부분
이 부분이 물론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영업을 해야 되지만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만을 보면은 이 유흥시설을 영업을 제한을 좀 푸는 것, 10시까지라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업 제한은 금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성급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예. 하지만 거꾸로 이 유흥시설을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10시까지라고 그러면은 10시 이전에 지금 뭐 9시 이전에 들어오시는 손님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행동 양식을 보면은 이 10시 이후까지 지금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해이해지고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의 감염을 퍼뜨릴 수 있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뭐 불가피한 규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상황이 좀 더 좋아지고 안정되면서 2주일이 지나면서 좀 더 안정된 상황이 된다면 이 시간 제한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직계 가족 말씀해 주셨고 이제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도 예외를 뒀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실내외에 있는 사설 풋살장, 예. 그러니까 풋살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축구장, 야구장 이런 데도 경기 개최가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면 손 씻기 잘 하고요. 소독하고 명부 잘 작성하고 그리고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일정 부분 금지가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일반인들이 뭐 동호회 활동하면서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 야구를 하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게 되면서 관리자가 있는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에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제한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거나 아니면 이제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부분 일정 부분 보장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시설 관리자가 제대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만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풀어진 데 있잖아요. 예컨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시 제한도 풀어진 데 같은 경우도 좀 더 이런 자유는 더 많이 줬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대신 한번 적발되게 되면 즉 영업수칙을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예전에는 범칙금만 물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근데 지금은 2주간 영업 금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1시간 더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운영을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네. 그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더 벌칙이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직계가족 부분도 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사촌들끼리는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계 가족만 가능하고요. 예컨대 이제 백수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 따님이 결혼해서 밖에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4명 이상 안 됐어요. 같은 아파트나 같은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분만 4인까지만 모일 수 있었는데 예. 이거는 직계 가족 같은 경우에 즉 본인 그다음에 부모님 또 자녀까지만 4인 이상, 5명, 6명까지도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촌과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막혔던 군 장병들의 휴가도 다시 시행이 됩니다. 이 군 장병의 휴가가 전면 통제가 풀린 건 80일 만인데 그래도 이렇게 휴가에서 복귀하거나 하는 장병들에 대해서 좀 철저한 통제는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8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외출 휴가를 그렇죠. 못 갔으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군부대의 특성상 일단 휴가 외출로 지역사회에 접촉이 생기게 되면은 지금 지역사회에 있어서 무증상 감염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접촉하면서 무증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 복귀한 다음에 2주일간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면서 다른 병사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증상이라도 나타나면은 바로 예방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번에도 이런 부대 안에서의 집단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군 부대 내에서의 집단 발생은 좀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한 번 발생하면은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이것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완화된 조치가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28일까지 이제 2주간 또 적용이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설 연휴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간에 또 이동했던 분들이 가족 간의 모임이 좀 적어지더라도 여행을 가셨던 분들도 많았고 이동량이 많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가족을 만나러 귀성한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줄었어요. 예전보다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성은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거나 제주도나 아니면 여행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을 하면서 타 지역에
지역에 있는 분이 예컨대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감염을 시키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감염자와 접촉해서도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연휴 기간이 지나고 한 1, 2주를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잠복기가 또 2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접촉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2주 동안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바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28일까지거든요. 2주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떻게 다시 또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연휴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동 때문에 확진자가 더 확 늘어나거나 아니면 지인이나 가족 간의 확진이 더 확산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진자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되고 그다음에 무증상 상태에서 접촉해서 전파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또 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2주 동안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지금은 안전하다 또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2주 동안 꼼꼼히 살펴보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사회적 거리 두기에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이 수도권에서 이 새로운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2주간 이 집단 사례 중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24.2%입니다. 그렇다면 숨은 확진자가 많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24.2%라는 뜻은 4명 중에 1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에 의한 전파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 결국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가능한 한 진단이 나왔을 때 그 주변의 접촉자, 밀접 접촉자들을 전부 격리하고 2주 자가 격리함으로써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N차 감염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지만 사실 방역망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직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방역 통제들을 계속하면서 일단 우리가 2월 말이면은 2월 16일부터 벌써 예방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16일 날 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2월 말이면 접종을 하게 되고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갈 수 있는 방향, 특히 초기에 한 1,000만 명 정도만 잘 맞으면은 일단 고령층부터 그 위중증 환자라든지 혹은 또 사망자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부터의 공포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잘 갈 수 있느냐, 방역 통제를 그때까지 잘 할 수 있느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게 잘못되게 되면은 사실은 면역을 얻기 위한 예방 접종의 그 수순이 제대로 원활하게 가지 않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예. 그런 지금 방역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예. 숨은 감염자와 더불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8명이 추가로 확진이 돼서 지금은 누적 확진자가 88명이고요. 지금 국내 변이 바이러스 추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게 적지 않은 숫자이죠. 하지만 예. 일단 지역사회 내에서 발견된 것은 아니고 해외로부터 유입된 상황인데요. 해외 변이주를 보면 영국, 남아공, 또 브라질은 2종류 변이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발견이 되었는데 사실은 걱정되는 것은 이 자가격리 중에 감염이 지역사회에 퍼지는 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작년 12월 25일에 우리나라 UAE로부터 입국한 시리아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가격리 기간 중에 가족을 통해서 친척, 지인까지 약 38명이 감염된 적이 있었는데 예. 이때 더 이상의 N차 감염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외국인들이 전부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감찰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나왔을 때 그것이 더 퍼지지 않게끔 빨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을 때까지 이런 변종들이 우세종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3, 4월이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이것을 좀 더 늦춤으로 해갖고서 예방접종이 먼저 이루어져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갈 수 있는 이런 속도전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26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식약처가 이 백신의 사용을 허가하면서도 만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 논란에 대해선 신중 의견을 냈습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좀 반발이 일고 있기도 한데 이대로 접종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또 백 교수님이 추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저는 맞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의료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안전성에 있어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WHO도 공식적으로 65세 이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화이자나 모더나도 일정 부분의 부작용은 다 발생하고 있어요. 그 부작용의 범위가 어느 정도 크냐의 문제고요.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케이스가 적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컨대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한 숫자가 다른 연령대보다 적다는 게 지금 논란이에요. 그런데 65세 이상에게 안전성이 검증 안 됐냐? 그건 아니거든요. 검증은 됐지만 케이스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게 논란이 되는 건데 물론 정부나 이런 식약처 입장에서 신중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의사들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을 그럼 누가 지느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이게 국가에서 실행하는 접종입니다. 예방 접종. 그러면 국가에서 만약 부작용이 나면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의사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볼 때 65세 이상이라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의사가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신중 결정이나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은 더 확산돼야 된다. 65세 이상도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접종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에요. WHO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다고 판정을 내린 상태고요. 또 다른 나라들이 이미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논란 때문에 65세 이상이 만약에 접종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맞아야 가능한 겁니다. 적은 수는 아무리 맞아도요. 실제로는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집단 면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60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다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는데 예. 이 백신 접종이 안 되고 거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11월에 정말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것 그 자체가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는 쪽으로 정부가 정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런 얘기들이 좀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 교수님 의견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상당히 동의합니다. 이게 접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65세 이상들이 이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분들은 4분기에 가서 맞아야 되거든요. 예.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일단 1,000만 명 정도를 고령층부터 맞아야 되는데 이 접종 계획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령층부터 수백만 명이 이미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모더나나 파이자보다 오히려 부작용은 훨씬 더 적고 물론 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1차 접종을 했을 때 문제라기보다는 1차 접종했을 때는 일단 예방 효과가 70%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사실 임상 3상 결과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많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를 맞고 일단은 8주 내지 12주 정도의 2차 접종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높다고 그래요. 그럼 벌써 2달이나 6달 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되면 우리가 2차 접종을 만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번 다 맞았을 때 너무 떨어진다고 그러면 다른 대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는 아데노바이러스, 사람의 아데노바이러스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6번, 5번을 교차로 접종을 하는 상황이고 이것을 영국에서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다 나온다면 일단 1차 접종을 받았어야 2차 접종을 뭘로 할 것인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거부할 상황이 아니고 고령층부터 우선순위로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빠르게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상황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